여러분 안녕하세요. 조피터입니다. 네, 여러분 오늘 일요일 저녁입니다. 주말 편안히 쉬셨죠? 토요일, 일요일 편안히 쉬시면서 스트레스도 많이 해소되셨을 것 같고 컨디션도 많이 끌어올리셨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주말 사이에 뭐 하셨나요? 주말 사이에 제가 아는 한 친구는 주말 사이에 고향에 내려가서 부모님을 뵀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저는 부모님을 언제 뵈러 갔나, 저도 혼자 살거든요. 부모님은 언제 뵈러 갔나 이 생각이 좀 듭니다. 정말 뵈러 가지 않은 지 오래된 것 같은데 불효를 하고 있다 이 생각이 다시금 좀 들었습니다. 일이 바쁘고 삶이 바쁘고 그러다 보면은 아무래도 소홀해질 수밖에 없는 게 또 이제 가족인데 뭐 어떤 명절이라든지 어떤 기념일 뿐만 아니라 그냥 이렇게 일이 없을 때, 쉴 때 한 번씩 찾아뵈어도 부모님이 참 좋아하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거리가 멀면 더 찾아뵙기가 어렵고 그런데 그럴 때일수록 이렇게 시간 한 번씩 내서, 짬 한 번씩 내서 부모님 얼굴 한번 뵈러 가시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부모님을 조만간 찾아뵈어야겠죠? 라는 생각을 하고 이번 추석 때 뵈러 갈지 모르겠네요. 여튼 여러분들 주말 마무리 잘 하시고 또 이제 돌아오는 월요일 파이팅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데일 카네기 인간관계론 8번째 시간이 아니라 9번째 시간이죠. 이제 저도 헷갈리네요. 한지 좀 되니까 9번째 시간인데 지금 약 한 50페이지 정도 남았어요. 그래서 이거를 원래 제가 오늘 안에 다 끝내려고, 마지막으로 다 끝내려고 계획이었는데 지금 목 상태가 조금 안 좋습니다. 제가 목이 살짝 칼칼해가지고 이게 오늘 다 끝내지 못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다가 조금 안 좋겠다 싶으면은 내일까지 나눠서 하고요. 하다가 괜찮으면은 오늘 안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데일 카네기 인간관계론 9번째 시간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부 기적 같은 결과를 낳은 편지들. 기적 같은 결과를 낳은 편지들. 당신이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있다. 당신은 아마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것이다. 기적 같은 결과를 낳은 편지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 어디서 약을 팔고 있어. 그렇게 생각한다고 해도 비난할 생각은 없다. 나라도 15년 전에 이런 제목의 책을 집어들었다면 똑같이 생각했을 것이다. 회의적이라고? 글쎄, 나는 회의적인 사람들을 좋아한다. 나는 미주리에서 자라났다. 미주리 사람들은 보지 않고는 믿지 않으려 든다. 나는 그런 사람들이 좋았다. 인간의 사고에서 이루어진 모든 발전은 의심 많은 사람들, 질문을 던지는 사람들, 도전하는 사람들, 보지 않고는 믿지 않으려는 사람들에 의해 이루어진다. 솔직하게 말해보자. 기적 같은 결과를 낳은 편지들이라는 제목이 과연 정확한가? 아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올바른 제목이 아니다.
사실은 신중하게 진실을 애누리에서 만든 제목이다. 이 장에서 보여주고 있는 몇몇 편지들은 기적이 2번 일어난 것보다 더 대단한 결과를 얻었다. 누가 이렇게 평가했을까? 이렇게 평가한 사람은 켄 R. 다이크이다. 그는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세일즈맨이며 존스 맨빌사의 전 판촉 담당 부서장, 현 콜케이트 팔몰리브 피트사의 광고부장이자 미국 광고주협회 이사회 의장이다. 다이크 씨에 따르면 그가 예전에 딜러들에게 정보를 요청하느라 보냈던 편지들의 5 내지 8% 정도만 답장이 왔다고 한다. 15%의 답장이 오면 대단한 성공이라고 했고 답장이 20%에 달하면 기적에 다름없는 일로 간주했다고 한다. 하지만 이 장에서 보여줄 다이크 씨의 편지는 무려 42.5%의 답장을 받았다. 다시 말해 기적의 2배에 해당되는 셈이다. 단순히 웃어넘길 일이 아니다. 장난도 요행도 우연도 아니었다. 이 편지와 유사한 편지들도 흡사한 결과를 얻어냈기 때문이다. 다이크 씨는 어떻게 이러한 결과를 얻어낼 수 있었을까? 켄 다이크 씨의 말을 들어보기로 하자. 편지의 효율성이 극적으로 증가한 것은 제가 카네기 씨의 효과적인 말과 인간관계 수업을 듣고 난 직후입니다. 저는 제가 이용했던 모든 접근 방식이 잘못되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책에서 배운 원리들을 적용해 보려 했습니다. 그랬더니 정보를 요청하는 편지의 효율성이 무려 500%에서 800%까지 증가했습니다. 이제 편지를 읽어보도록 하자. 이 편지는 다른 사람들에게 사소한 도움을 요청함으로써 그들을 즐겁게 만들고 있다. 그 도움 요청은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이 중요한 사람이라고 느끼게 만들었다. 편지에 대한 내 코멘트는 괄호 안에 따로 표시했다. 친애하는 아무개 씨, 제가 사소한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실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상황을 명확하게 이해하도록 하자. 애리조나의 목재 딜러가 존스 맨빌의 경영진에게서 편지를 받았다. 그런데 첫 줄부터 뉴욕의 몸값 비싼 사람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달라고 요청한다. 아마도 애리조나의 딜러는 이렇게 속으로 말했을 것 같다. 아니, 어려운 상황에 처한 뉴욕 친구가 사람을 제대로 찾았구먼. 나야 늘 너그럽고 다른 사람을 기꺼이 도와주는 사람이지. 이 친구 문제가 뭔지 한번 볼까? 작년 저는 우리 딜러들이 지붕 재시공 일을 따내는데 가장 필요한 것이 1년 내내 진행되는 광고용 메일 캠페인이고 그 비용은 존스 맨빌에서 전액 지불해야 한다고 설득했습니다. 애리조나의 딜러는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것이다. 당연하지. 본사에서 비용을 지불해야지. 대부분의 수익은 본사에서 가져가잖아. 나는 임대료도 못 내고 낑낑대고 있는데 수백만 달러를 벌고 있지. 그런데 이 친구는 뭐가 문제라는 거야? 최근에 저는 광고용 메일을 이용했던 1600명의 딜러들에게 설문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런 본사 협조에 감사한다는 내용과 그 캠페인이 많은 도움이 되었다는 내용을 담은 수백 통의 답장을 받아 기뻤습니다. 이에 힘입어 저희는 딜러 여러분들이 더 좋아하시라고 생각하는 새로운 광고용 메일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아침 사장님과 작년 안에 대해 논의하던 중 사장님께서는 제게 그간의 성과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사장님들은 흔히 그러시죠. 당연히 저는 그 대답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좋은 말이다. 그 대답을 위해서는 여러분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뉴욕의 거물이 사실을 말하고 애리조나에 있는 존스 맨빌의 딜러를 솔직하고 진솔하게 인정해준다. 주목해야 할 것은 켄 다이크가 자신의 회사가 얼마나 훌륭한 회사인지 등의 자랑에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는 곧바로 상대방에게
자신이 얼마나 그의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는지를 말한다. 딜러의 도움이 없다면 존스 맨빌의 사장에게 보고조차 할 수 없다는 것이다. 당연히 애리조나의 딜러도 사람인지라 이런 식의 이야기를 좋아하기 마련이다. 부탁드릴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동봉한 엽서에 작년에 광고용 메일로 인해 얼마나 많은 지붕공사와 지붕 제시공의를 얻을 수 있었는지 말해 주십시오. 2. 가능한 정확하게 합계 비용에 입각하여 합계 추정 가치를 달러와 센트로 표시하여 주십시오. 여러분께서 이 일을 해주신다면 이 정보를 친절하게 제게 전해주신 데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이만 총총 켄 R. 다이크 판촉 담당 부서장. 주목하라. 마지막 문단에서 나는 최대한 낮추고 당신은 크게 강조했다. 얼마나 아낌없이 칭찬하는지도 눈여겨보라. 친절하게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같은 말들이다. 간단한 편지이다. 그렇지 않은가? 하지만 이 편지는 기적을 만들어냈다. 다른 사람들에게 작은 도움을 요청함으로써 그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이 중요한 사람이라고 느끼게 만들 수 있었기 때문이다. 당신이 성면 지붕을 팔든 유럽을 포드 자동차를 타고 여행하고 있든 간에 이러한 심리작전은 효과가 있기 마련이다. 예를 들어보자. 호모크로이와 나는 차를 몰고 프랑스 내륙 지역을 돌아다니다가 길을 잃었다. 포드 자동차를 세우고 우리는 농부들에게 가까운 큰 도시까지 가는 길을 물었다. 질문의 효과는 짜릿했다. 남학신을 신고 있는 이 농부들은 모든 미국인들은 부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듯했다. 그 지역에는 자동차가 드물었다. 그저 드문 정도가 아니라 정말 희귀했다. 자동차를 타고 프랑스 횡단 여행을 하는 미국인이라니 그들 눈에는 우리가 백만장자처럼 보였을 것이다. 아마 헨리 포드 사촌쯤으로 보았을 수도 있다. 하지만 그런 우리가 모르는 것을 자신들은 알고 있었다. 우리는 그들보다 더 부자일 수 있지만 다음 도시로 가는 길을 알아내기 위해서 공손히 모자를 손에 들고 그들에게 다가서야 했다. 그것 때문에 그들은 자신이 중요한 사람이 되었다는 느낌을 갖게 되었다. 그들은 동시에 떠들어대기 시작했다. 한 사람이 이 드문 기회에 너무도 흥분하여 나머지 모두를 조용히 시켰다. 그는 우리에게 길을 가르쳐주는 재미를 혼자서 누리고 싶어 했다. 스스로 실험해보라. 다음에 낯선 도시에 가면 당신보다 경제적으로 혹은 사회적으로 못해 보이는 사람을 멈춰 세우고 이렇게 말해보라. 사소한 문제가 하나 있는데 도와주시겠습니까? 이런저런 곳에 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벤저민 프랭클린은 이런 방법을 통해 사나운 적을 평생의 친구로 바꾸어 놓았다. 젊은 시절 프랭클린은 자신의 모든 저축을 작은 인쇄 업체에 투자했다. 그리고 필라델피아 의회의 서기관으로 선출되었는데 그 자리로 인해 공문서 인쇄와 관련된 일을 도맡아 처리할 수 있었다. 따라서 많은 수익이 났고 프랭클린은 그 수익을 지키고 싶었다. 하지만 위험이 닥치고 있었다. 의회에서 가장 부유하고 유능한 사람 중 하나가 프랭클린을 대단히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는 프랭클린을 그냥 싫어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사람들 앞에서도 공개적으로 프랭클린을 비난했다. 위험한 상황이었다. 대단히 위험했다. 그래서 프랭클린은 이 사람이 자신을 좋아하게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하지만 어떤 방법을 사용해야 할까? 그것이 문제였다. 적에게 호의를 베풀어준다? 아니다. 그래봐야 의심만 불러일으킬 것이다. 의심에서 그치지 않고 경멸할 수도 있다. 프랭클린은 현명하고 인간관계에 능숙한 사람이라서 그러한 함정에 빠지지 않았다. 대신 정반대의 행동을 했다. 그는 적에게
자신의 부탁을 들어달라고 요청했다. 프랭클린은 $10를 빌려달라는 식의 요구는 하지 않았다. 그런 종류의 부탁은 아니었다. 그는 상대방이 즐거워할 부탁을 했다. 적의 허영을 건드리고 그를 인정해주는 부탁이자 프랭클린이 그의 지식과 업적에 대해 찬탄하고 있다는 사실을 은밀하게 보여주는 부탁이었다. 나머지 이야기는 프랭클린 본인의 말로 들어보기로 하자. 그의 서재에 매우 희귀하고도 진귀한 책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나는 그에게 쪽지를 보냈다. 그 책을 보고 싶다고 하고 며칠간 그 책을 빌려줄 수 있냐는 부탁을 하는 글이었다. 그는 그 책을 바로 보내주었다. 일주일이 지난 후 그 책을 돌려주면서 책을 빌려주어 정말 고맙다는 감사의 쪽지를 같이 보냈다. 다음에 의회에서 다시 만났을 때 그가 내게 공손한 태도로 먼저 말을 걸었다. 이전에는 없었던 일이다. 그 후로 모든 일에서 나를 위해 앞장서 주었다. 우리는 좋은 친구가 되었고 그가 죽을 때까지 우정이 지속되었다. 벤저민 프랭클린이 죽은 지 이미 150년이 지났다. 하지만 그가 사용했던 심리작전, 다른 사람에게 부탁을 들어달라는 요청을 하는 작전은 지금도 효과가 있는 방법이다. 예를 들어 내 수업을 들었던 알버트 B. 암젤도 같은 방법으로 성공을 거두었다. 배관 및 난방 재료 세일즈맨이었던 암젤 씨는 수년 동안 브루클린의 한 배관공에게 물건을 팔려고 노력했다. 그 배관공은 대단히 커다란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었고 신용도 좋았다. 암젤은 처음부터 주눅이 들어 있었다. 그 배관공은 자신이 거칠고 폭력적이고 심술궂다는데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서 다른 사람을 당혹스럽게 만드는 사람이었다. 암젤이 문을 열고 들어설 때마다 배관공은 커다란 시가를 꼬나물고 책상 뒤에 앉아 암젤을 향해 으르렁댔다. 오늘은 아무것도 필요치 않아요. 시간 낭비입니다. 갈 길이나 가세요. 암젤은 새로운 방법을 시도해보기로 했다. 그 결과 많은 돈을 벌고 친구를 사귀고 많은 주문을 받게 되었다. 암젤의 회사는 롱아일랜드의 퀸스빌리지에 새 지점을 내려고 계획 중이었다. 마침 그 배관공이 잘 알고 있는 동네였다. 그가 많은 일을 수주받은 장소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암젤은 그를 찾아가 이번에는 이렇게 말했다. 시시, 오늘은 물건을 팔려고 온 게 아닙니다. 가능하시면 부탁을 들어달라고 말씀드리려고 왔습니다. 시간 좀 내주실 수 있나요? 그러죠. 배관공은 시가를 고쳐 물면서 말했다. 무슨 얘긴가요? 해보세요. 저희 회사가 퀸스빌리지에 대리점을 열까 하는데요. 암제 씨는 말했다. 그곳이 당신 세상 누구보다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보러 왔습니다. 잘하는 일일까요? 상황이 바뀌었다. 수년 동안 이 배관공은 세일즈맨들에게 호통을 치며 나가라는 명령이나 하며 자신이 중요한 사람이 되었다는 느낌을 가져왔다. 하지만 이 세일즈맨은 자신에게 조언을 해달라고 하고 있다. 그렇다. 대기업에서 온 세일즈맨이 그 큰 회사가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는 의견을 자신에게서 구하고 있는 것이다. 앉으세요. 배관공은 말했다. 그리고는 의자를 당겨 앉았다. 그리고 그 후 1시간 동안 배관공은 퀸스빌리지의 배관 시장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장단점들에 대해 장황하게 설명했다. 그는 새로운 지사의 위치에 동의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물건들을 살 때는 어떤 방침을 가져야 하는지, 물건들은 어떻게 갖춰야 하는지, 거래는 어떻게 틀 것인지 등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이야기했다. 그는 도매 배관 회사의 사업 운영 방식을 말해주면서 자신이 중요한 사람이 되었다는 느낌을 가질 수 있었다. 그 순간부터 그 배관공의
개인적 집안이 확장되었다. 그는 우호적이 되었고 암젤 씨에게 집안 문제나 부부싸움 같은 사적인 이야기도 하기 시작했다. 암젤 씨는 말했다. 그날 저녁에 거기를 나오는 게 제 주머니에는 처음으로 받은 대규모 주문서가 들어있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저는 단단한 우정의 기반을 쌓았죠. 이전엔 저를 보고 소리나 지르고 으르렁거리던 그 친구와 이젠 같이 골프를 칩니다. 제가 사소한 부탁을 해서 그가 자신을 중요한 사람으로 느낄 수 있도록 만들었던 게 그가 태도를 바꾼 원인이었습니다. 켄 다이크의 편지를 하나 더 살펴보기로 하자. 그리고 그가 얼마나 능숙하게 부탁을 들어주세요 심리작전을 사용하는지에 주목해보기로 하자. 몇 년 전 다이크 씨는 비즈니스맨, 도급업자, 건축가들에게 정보를 요청하는 편지를 썼는데 답장을 못 받아 낙담하고 있었다. 그 시절 다이크 씨는 건축가와 엔지니어들로부터 1% 이하의 답장만을 받았다. 그는 2%면 괜찮다고 보았고 3%는 훌륭하다고 생각했다. 10%라면? 와, 10%면 기적과 같은 일이었다. 하지만 다음에 이어질 편지는 무려 50%의 답장을 이끌어냈다. 기적보다 5배의 결과였다. 그리고 답장도 성의 없는 답장이 아니었다. 2페이지, 3페이지에 달하는 답장도 있었다. 우호적인 조언과 협조 정신으로 빛나는 편지들이었다. 자, 편지를 보기로 하자. 심리 전술에 주목하고 몇몇 곳의 어법에도 주목하라. 편지를 읽으며 행간에 숨어있는 의미에도 유의해서 이 편지를 받는 사람이 어떤 기분이 될지 분석해보라. 왜 이 편지가 기적의 5배에 해당하는 결과를 만들어냈는지 알아내보라. 친애하는 아무개 씨, 제가 어려운 처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실 수 있으십니까? 대략 1년 전 저는 건축가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건축가들이 집을 수리하고 리모델링하는 데 사용되는 건축 자재와 부품에 대한 모든 정보를 담고 있는 카탈로그라고 회사를 설득했습니다. 동봉해드린 카탈로그가 바로 그 결과입니다. 이런 카탈로그는 업계 최초입니다. 하지만 회사의 주가가 떨어지고 있는 상태에서 사장님께 새로운 카탈로그에 대해 말씀드렸더니 사장님은 그 카탈로그가 의도했던 바를 충실히 수행했다는 만족스러운 결과를 제시해야 신판을 발행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장님들은 다 그러하시죠. 당연히 저는 당신께 도움을 요청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허락도 없이 제멋대로 당신과 더불어 곳곳에 있는 49명의 다른 건축가들에게도 판단을 부탁드렸습니다. 이를 쉽게 해드리기 위해 편지 뒤쪽에 몇 개의 간단한 질문을 첨부했습니다. 답란에 체크를 해주시고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코멘트를 달아주신 뒤 선납 반송 봉투에 보내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두말할 필요도 없지만 의무를 안겨드리는 게 아닙니다. 다만 카탈로그를 더 이상 만들지 말아야 할지 당신의 경험과 조언에 입각하여 카탈로그를 개선해서 다시 인쇄해야 할지에 대한 결정은 당신께 달려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당신의 협조에 감사드린다는 점을 확신하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만 총총 켄 R 다이크 판촉 담당 부서장. 경고에 둘 일이 있다. 이 편지를 읽고 난 후 똑같은 심리 전술을 기계적으로 사용해 보려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나는 경험을 통해 알고 있다. 진정한 진심 어린 감사가 아니라 아첨과 위선을 통해 다른 사람의 기분을 좋게 만들려는 사람들이 있다. 그런 사람들은 이런 방법을 사용한다고 해도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할 것이다. 기억하라. 우리 모두는 인정받기를 원한다. 그것을 얻기 위해서라면 뭐든지 하려고 든다. 하지만 그 누구도 사탕발림은 원하지 않는다. 누구도 아첨은 원하지 않는다. 다시 한번 말하겠다. 이 책에서 가르치고 있는 원칙들은
진심에서 우러나올 때만 효과가 있다. 나는 절대 잔재주를 옹호하고 있는 게 아니다. 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에 대해 말하고 있다. 6부. 결혼 생활을 행복하게 만드는 7가지 비결. 1장. 결혼 생활의 무덤을 파는 가장 빠른 방법. 75년 전 나폴레옹 보나파르트 조카였던 나폴레옹 3세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이자 테바의 백작인 마리 외제니와 사랑에 빠져 결혼했다. 조언자들은 그녀가 보잘것없는 스페인 백작의 딸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나폴레옹은 응수했다. 그래서요? 그녀의 우아함, 젊음, 매력, 아름다움으로 인해 나폴레옹은 더할 나위 없이 행복했다. 왕좌에서 했던 연설에서 나폴레옹은 프랑스 전체의 의견을 무시했다. 그는 내가 모르는 여성보다는 내가 사랑하고 존중하는 여성이 더 좋습니다. 라고 말했다. 나폴레옹과 그의 신부는 건강했고 부유했고 권력과 명성을 가지고 있었고 아름다웠으며 흠모를 받았다. 완벽한 로맨스의 모든 요소를 다 갖춘 셈이다. 역사적으로도 결혼이라는 성스러운 불꽃이 이보다 더 밝게 타오른 적이 없었다. 하지만 앞불사 그 성스러운 불꽃은 차츰 꺼져갔고 차가워지고 결국은 잿더미가 되었다. 나폴레옹은 외제니를 프랑스 황후로 만들 수 있었다. 하지만 그의 사랑의 힘도 황제라는 권력도 프랑스에 있는 그 어떤 것도 그녀의 잔소리를 멈추게 할 수 없었다. 질투에 눈이 멀고 의심에 사로잡힌 외제니는 나폴레옹의 명령을 무시했다. 심지어 그의 사생활도 허용하지 않았다. 외제니는 나폴레옹이 국사를 돌보고 있는 중에도 거리낌 없이 그의 사무실을 들락날락했다. 중요한 토론 중에도 함부로 그의 말을 잘랐다. 그녀는 나폴레옹이 다른 여성과 어울릴까봐 두려워했기에 그를 혼자 내버려 두지 않으려 했다. 외제니는 여동생에게 달려가 남편의 흉을 보는 일도 많았다. 그녀는 계속 불평하고 울고 잔소리하고 위협했다. 서재로 밀고 들어가 나폴레옹에게 고함을 치며 비난하기도 했다. 10개가 넘는 호화로운 궁전을 가지고 있고 프랑스의 황제이기도 했던 나폴레옹은 자신의 방이라고 부를 만한 것은 하나도 갖고 있지 못했다. 그런데 외제니는 이를 통해 무엇을 얻었을까? 대답해 보기로 하자. 지금부터 하는 말은 E.A. 라인하트의 흥미로운 책 나폴레옹과 외제니, 제국의 희비극에서 인용한 것이다. 그래서 나폴레옹은 밤에 자주 쪽문을 통해 몰래 나가곤 했다. 중절모를 지그시 눌러쓰고 절친한 친구 한 명을 동반한 채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 여성을 실제로 찾아가는 경우도 있었고, 아니면 파리를 쏘다니며 어릴 때 동화에서밖에 볼 수 없었던 거리들을 보기도 하고, 황제의 삶이 아닌 다른 삶을 살았다면 맛보았을 수도 있는 공기를 들이마시기도 했다. 이것이 외제니의 잔소리가 만들어 놓은 결과였다. 그녀가 프랑스 왕좌에 앉았던 것은 사실이다. 그녀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성이었던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황후라는 지위도 외적인 아름다움도 잔소리라는 독가스 앞에서 죽어가는 사랑을 되살려내지는 못했다. 외제니는 구약성서의 욥처럼 소리를 높여 구슬피 울었다. 내가 정말 두려워했던 일이 내게 닥쳤다. 자신에게 닥쳤다고? 스스로 초래한 일이다. 그 가련한 여성은 질투와 잔소리를 통해 스스로에게 불행을 불러왔다. 지옥의 모든 악마들이 발명한 사랑을 파괴하는 모든 끔찍한 장치들 중에서도 잔소리가 가장 치명적인 장치이다. 잔소리는 실패하는 법이 없다. 킹코브라의 독처럼
그것은 항상 사랑을 파괴하고 죽여버린다. 레프 톨스토이의 아내는 너무 늦게 그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녀는 죽기 전 두 딸 앞에서 고백했다. 내가 너희 아버지를 죽였다. 딸들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울고만 있었다. 딸들은 어머니 말이 사실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어머니가 끊임없는 불평과 끝없는 비판과 끝을 모르는 잔소리로 아버지를 죽음에 이끌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톨스토이와 아내의 삶은 어느 면으로 보나 행복해야 했다. 톨스토이는 역사상 가장 유명한 소설가 중 한 사람이다. 그의 걸작 중에서도 전쟁과 평화와 안나 카레니나는 세계 최고의 문학작품으로 영원히 빛날 것이다. 톨스토이가 워낙 유명했던 나머지 그를 추종했던 사람들 중에서는 낮이고 밤이고 그를 따라다니며 톨스토이가 했던 말을 모두 받아 적는 사람도 있을 정도였다. 톨스토이가 그저 이제 자러 가야겠군과 같은 정말 사소한 말을 하더라도 기록에 남았다. 지금 러시아 정부는 톨스토이가 썼던 모든 문장들을 인쇄하고 있다. 톨스토이의 글은 100권을 채우고도 남을 기세다. 톨스토이와 그의 아내는 명성뿐 아니라 재산도 사회적 지위도 거기에 더해 아이들도 있었다. 이보다 더 화려했던 결혼은 없을 것이다. 처음에는 행복이 너무도 완벽하고 강렬하여 이 행복이 오래가지 않을까 두려울 정도였다. 그래서 두 사람은 무릎을 꿇고 하느님께 이 행복이 오래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톨스토이가 조금씩 변해간 것이다. 결국 그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다. 그는 자신이 쓴 위대한 책들을 부끄러워하기 시작했다. 그때부터 톨스토이는 평화를 설교하고 전쟁과 가난을 없애자는 팸플릿을 쓰며 평생을 보냈다. 톨스토이는 자신이 젊었을 때 살인을 포함해서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죄를 저질렀다고 고백한 적이 있다. 그 톨스토이는 진심으로 예수의 가르침을 실천에 옮기기로 작정했다. 그는 자신의 땅을 무상으로 나누어 주고 청빈의 삶을 살아가기 시작했다. 그는 밭에 나가 일하고 나무를 베고 건초를 쌓았다. 자신의 신발을 만들고 자신의 방을 청소하고 나무 그릇에 밥을 먹였으며 자신의 원수들을 사랑하려고 노력했다. 레프 톨스토이의 삶은 비극이다. 비극의 원인은 결혼이었다. 그의 아내는 사치를 좋아했다. 하지만 톨스토이는 사치를 경멸했다. 아내는 명성과 사람들의 갈채를 갈구했다. 하지만 이런 사소한 것들은 톨스토이에겐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 아내는 돈과 재산을 원했다. 하지만 톨스토이는 재산과 사적 소유는 죄라고 믿었다. 오랫동안 아내는 잔소리하고 질책하고 소리질렀다. 톨스토이가 자신의 책을 발행할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저작권료도 받지 않고 주려 했기 때문이다. 그녀는 이 책들이 가져다 줄 돈을 바랐다. 톨스토이가 반대 의견을 제시하면 그녀는 히스테리 발작을 일으켰다. 입에는 아편을 달고 바닥을 구르며 남편을 죽여버리겠다고 하거나 아니면 자신이 우물에 떨어져 버리겠다고 위협했다. 그들의 삶 속에서는 이런 장면도 찾아볼 수 있는데 내가 보기에 역사상 가장 안타까운 장면이다. 이미 말했듯이 처음 결혼했을 때 이들은 너무나 행복했다. 하지만 48년이 지난 후 톨스토이는 아내를 보는 것조차 힘들어했다. 저녁 때 이따금씩 늙고 상심한 아내는 사랑을 갈구하며 톨스토이에게 와서 그의 곁에 앉아 50년 전 남편이 일기에 썼던 그들의 사랑 이야기를 읽어달라고 간청했다.
지금은 돌이킬 수 없는 그 아름답고 행복했던 시절을 한 사람은 읽고 한 사람은 들었다. 그러다 두 사람 모두 눈물을 흘렸다. 오래전 그들이 꿈꾸었던 낭만적인 삶과 지금의 삶은 얼마나 다른지, 얼마나 끔찍하게 다른지. 82세가 된 톨스토이는 더 이상 이 비극적이고 불행한 가정 생활을 견딜 수 없었다. 1910년 10월 어느 눈 오던 밤, 톨스토이는 아내를 피해 추위와 어둠 속으로 나섰다. 어디로 가야겠다는 생각도 없었다. 그로부터 11일 후, 톨스토이는 기차역에서 폐렴으로 죽었다. 그의 마지막 말은 그가 있는 곳에 그의 아내가 오지 않게 해달라는 것이었다. 그것이 바로 잔소리와 불평과 히스테리가 치러야 했던 대가였다. 독자들은 톨스토이의 아내가 잔소리할 만한 이유가 있었으리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럴 수 있다. 하지만 그 이야기는 요점을 벗어나 있다. 문제는 이것이다. 잔소리가 그녀에게 도움이 되었는가? 아니면 잔소리로 인해 나쁜 상황이 더 나빠졌는가? 제가 생각해도 전 미쳤었던 것 같아요. 톨스토이 부인은 이렇게 말했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에이브러햄 링컨의 삶에서도 결혼이 가장 커다란 비극이었다. 암살이 아니다. 명심하라. 결혼이었다. 존 윌크스 부스가 총을 발사했을 때 링컨은 자신이 총에 맞은 것도 몰랐다. 하지만 링컨의 법률 파트너였던 헌던에 따르면 링컨은 23년을 매일같이 불행한 결혼 생활이라는 끔찍한 대가를 치렀다. 불행한 결혼 생활이라고? 돌려서 표현한 말이다. 23년 동안 링컨 부인은 잔소리를 늘어놓으며 링컨을 괴롭혔다. 링컨 부인은 언제나 불평을 하고 남편을 비난했다. 남편에게 마음에 드는 구석이라고는 없었다. 그는 어깨가 구부정했고 걸음걸이는 어색해서 마치 인디언처럼 다리를 곧바로 들어올리고 곧바로 내딛었다. 그녀는 그의 발걸음에 활력이 없다. 동작에 우아함이 없다고 비난했고 발걸음을 흉내내며 자신이 렉싱턴에 있는 멘틀 부인 기숙학교에서 배운 대로 발가락을 아래쪽으로 향하고 걸어보라고 잔소리했다. 그녀는 링컨의 커다란 귀가 모자와 직각을 이루며 튀어나와 있는 것도 마음에 들지 않았다. 코가 똑바르지 않다고, 아랫입술이 튀어나왔다고, 폐결핵 환자 같다고, 손과 발이 너무 크다고, 머리가 너무 작다고 불평했다. 에이브러햄 링컨과 부인 메리 토드는 모든 면에서 반대였다. 배운 것도, 배경도, 성격도, 취향도, 정신적인 태도도 달랐다. 그들은 서로에게 끊임없이 짜증을 불러일으키는 존재들이었다. 지금은 고인이 된 알버트 J. 비버러지 상원 의원은 우리 세대의 가장 정통한 링컨 전문가였다. 그의 말을 들어보자. 링컨 부인의 크고 날카로운 목소리는 길 건너편에서도 들을 수 있었다. 집 근처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그녀의 끝없이 폭발하는 분노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그녀의 분노는 종종 말이 아닌 다른 수단으로 표현되기도 했다. 그녀의 폭력에 대한 이야기는 수없이 많고 의심의 여지가 없다. 예를 들어보자. 링컨 부부는 결혼 직후 제이콥 얼리 부인과 같이 살았다. 그녀는 의사였던 남편이 사망한 뒤 스프링필드에서 하숙을 쳤다. 어느 날 아침 링컨 부부가 아침을 먹다가 링컨이 아내의 불같은 성질을 건드리는 무언가를 했다. 그것이 무엇이었는지는 지금은 아무도 기억하지 못한다. 화가 난 링컨 부인은 다른 모든 하숙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뜨거운 커피를
남편의 얼굴에 끼얹어 버렸다. 링컨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굴욕감과 침묵 속에서 가만히 앉아 있었다. 얼리 부인이 젖은 수건으로 그의 얼굴과 옷을 닦아주었다. 링컨 부인의 질투는 너무나 터무니없고 격렬하고 믿기 힘들 정도였다. 75년이 지난 지금에도 그녀가 사람들 앞에서 저질렀던 망신스럽고 한심한 행동들을 읽는 것만으로도 놀라움으로 말문이 막힐 지경이다. 결국 그녀는 미쳤다. 그녀에 대해 사람들이 말할 수 있는 가장 자비로운 말은 그녀의 성질이 아마 정신병 초기 증상이었을 거라는 말 정도일 것이다. 이 모든 잔소리와 질책과 분노가 링컨을 바꾸어 놓았을까? 어떤 면에서는 그렇다. 링컨이 그녀를 대하는 태도를 바꾸어 놓았다. 링컨으로 하여금 자신의 불행한 결혼을 후회하도록 만들었다. 그리고 가능한 한 그녀를 피하게 만들었다. 스프링필드에는 11명의 변호사가 있었다. 그러나 스프링필드에서 모두가 먹고 살기는 힘들었다. 그래서 이들은 데이비드 데이비스 판사가 순회 재판을 여는 곳이면 어디든 말을 타고 따르면서 이리저리 떠돌아다녔다. 이런 식으로 변호사들은 제8 순회법정이 열리는 마을에서 일을 얻을 수 있었다. 다른 변호사들은 악착같이 토요일마다 스프링필드로 돌아가 주말을 가족과 함께 보내려 했다. 하지만 링컨은 그러지 않았다. 그는 집에 가는 게 두려웠다. 그래서 봄 3개월 그리고 가을 3개월은 아예 순회 재판에 참여하면서 스프링필드 근처에도 가지 않았다. 링컨 부인, 외제니 황후, 톨스토이 부인이 잔소리를 통해 얻은 결과란 그런 것이었다. 그들은 스스로의 삶에 비극을 초래했다. 그리고 자신이 가장 사랑하던 모든 것을 파괴했다. 뉴욕시 가정법원에서 11년을 근무했던 베시의 햄버거는 수천 건의 처자 유기 사건을 검토하고는 남성들이 집을 나가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 하나가 아내의 잔소리라고 말했다. 보스턴 포스트는 이렇게 표현했다. 많은 아내들이 잔소리라는 작은 삽질을 통해 조금씩 자신들의 결혼 생활을 무덤으로 만든다. 따라서 행복한 가정 생활을 유지하고 싶다면 첫 번째 비결은 다음과 같다. 비결 1. 절대로 잔소리하지 마라. 2장. 사랑한다면 다른 사람이 사는 방식을 인정하라. 영국의 수상이었던 디즈레일리는 말했다. 나는 인생에서 많은 잘못을 저지르기는 했지만 절대 사랑을 위해 결혼하는 바보짓은 하지 않겠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말을 지켰다. 디즈레일리는 35세까지 독신을 유지하다가 이미 남편과 사별한 한 부유한 여성에게 청혼했다. 15세 연상이었던 이 여성의 머리카락은 50번의 겨울이 내려준 서리가 하얗게 내려앉아 있었다. 사랑이라고? 오, 아니다. 그녀 역시 디즈레일리가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디즈레일리가 돈 때문에 자신과 결혼하려 한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 그녀는 단 한 가지 부탁을 했다. 1년 동안 디즈레일리가 어떤 사람인지 살펴볼 수 있도록 시간을 달라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 시간이 지나자 둘은 결혼했다. 대단히 지루하게 들릴 수도 있다. 상당히 계산적이기도 하고 그렇지 않은가? 하지만 대단히 역설적이게도 디즈레일리의 결혼은 누덕누덕하고 엉망진창인 결혼의 역사에서 단연 빛나는 성공한 결혼 중 하나였다. 디즈레일리가 선택한 부유한 여성은 젊지도 아름답지도 똑똑하지도 않았다. 그런 것들과는 거리가 멀었다.
그녀가 하는 말을 듣고 있다 보면 특히 문학과 역사 쪽에서 어처구니 없는 실수들을 저질러 실소가 나올 지경이었다. 예를 들자면 도대체 누가 먼저야? 그리스인들이야 아니면 로마인들이야? 라는 말을 할 정도였다. 그녀의 옷 취향은 기괴하다고 할 수 있었고 집안을 꾸미는 취향은 기상천외했다. 하지만 그녀는 결혼해서 가장 중요한 일에 있어서는 진정한 천재였다. 그 가장 중요한 일이란 바로 남자를 다루는 기술이다. 그녀는 자신의 지능과 디즈레일리의 지능을 겨루려 들지 않았다. 디즈레일리가 재치 넘치는 공작 부인들과 재담을 마치고 지치고 피곤하여 오후에 집에 돌아오면 메리 앤은 가벼운 수다로 디즈레일리를 쉬게 해주었다. 디즈레일리는 점차 집에 돌아오는 일이 즐거워졌다. 디즈레일리에게 집이란 그의 마음이 긴장을 풀고 메리 앤의 따뜻한 사랑 앞에 여유롭게 누워 쉴 수 있는 곳이었다. 나이 들어가는 아내와 같이 집에서 보내는 시간은 그의 삶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다. 그녀는 디즈레일리의 협력자였고 모든 것을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람이었고 조언자였다. 디즈레일리는 매일 밤 하원이 마치자마자 하루 동안 벌어졌던 이야기를 아내에게 들려주려고 서둘러 집으로 갔다. 그리고 이 부분이 중요하다. 그가 어떤 일을 하더라도 메리앤은 자신의 남편이 실패하지 않으리라 믿었다. 30년 동안 메리앤은 디즈레일리를 위해서만 살았다. 그녀가 자신의 재산을 마음에 들어했던 유일한 이유는 그 재산으로 인해 디즈레일리가 편하게 살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에 대한 보상으로 그녀는 디즈레일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 되었다. 그녀가 죽은 후 디즈레일리는 백작이 되었다. 하지만 그가 자기를 받기 전부터 디즈레일리는 빅토리아 여왕에게 간청하여 그녀를 귀족으로 만들고자 했다. 1868년 메리앤은 디즈레일리보다 앞서 지위를 받고 비콘스필드 자작 부인이 되었다. 그녀가 아무리 사람들 앞에서 모자라고 산만하게 굴더라도 디즈레일리는 한 번도 그녀를 나무라지 않았다. 한 번도 비난의 말을 꺼내지 않았다. 혹 누구라도 그녀를 비웃으려 하면 디즈레일리는 그 자리를 참지 않고 그녀를 격렬하게 옹호했다. 메리앤은 완벽한 사람은 아니었다. 하지만 30년 내내 자신의 남편에 대해 이야기하고 찬사를 보내고 존경을 표하면서 전혀 지쳐하지 않았다. 결과는 어땠을까? 디즈레일리는 말했다. 우리는 결혼한 지 30년이지만 한 번도 그녀가 실증난 적은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몇몇 사람들은 메리앤이 역사를 몰랐다고 멍청한 여성이었다고 한다. 디즈레일리는 메리앤이 자신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존재라는 것을 감추지 않았다. 결과는 어땠을까? 메리앤은 친구들에게 말하곤 했다고 한다. 그의 친절함 덕분에 나의 생애 전체가 행복으로 가득 차 있어. 둘 사이에 흔히 하는 농담이 있었다. 디즈레일리가 당신도 알겠지만 난 돈 때문에 당신과 결혼한 거예요 라고 하면 메리앤은 웃으며 그렇죠. 하지만 다시 한번 결혼해야 한다면 사랑해서 결혼하게 될 거예요. 그렇지 않은가요? 라고 응수했다고 한다. 그러면 디즈레일리는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렇다. 메리앤은 완벽하지 않았다. 하지만 디즈레일리는 그녀가 자신의 방식대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놓아두는 현명한 사람이었다. 헨리 제임스는 말했다. 다른 사람과의 교제에서 알아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이 행복해하는 나름대로의 방식에 간섭하지 않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물론 다른 사람의 방식이 폭력적으로 우리의 방식에 개입하지 않는 한 말입니다. 중요한 말이니 반복해보겠다. 다른 사람과의 교제에서 알아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들이 행복해하는 나름대로의 방식에 간섭하지 않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리랜드 포스터 우드도 가족 안에서 같이 성장하기에서 이렇게 말한 적이 있다. 결혼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사람을 찾는 데서 그치면 안 됩니다. 당신이 올바른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따라서 행복한 가정 생활을 원한다면 두 번째 비결은 다음과 같다. 비결 2. 배우자를 바꾸려 들지 마라.